네, 40 총선 후보 등록 후 첫 주말 여야 모두 표심 잡기에 분주합니다. 네, 총선을 17일 앞둔 정치권 상황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위원장 어제는 이제 공식 일정 없이 보냈는데 오늘은 선대회의를 열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언급이 됐고 또 오늘 오후에는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와 만나기도 합니다. 또 민생 경제 특위를 띄우기도 했는데 한 위원장의 선거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인이 다시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제 남은 선거일까지 민생에 사활을 걸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와 이제 어떤 논의를 하고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유의미한 그런 어떤 합일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아마 요것도 상당히 그 여당의 어떤 그 책임성 내지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선의 민심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간부들과 만나서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이 한 위원장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한 위원장께서 굉장히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드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초반의 어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대한 불을 껐습니다만은 이제 공천 막바지에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한계를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운동권 청산론 그리고 뭐 좌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거 막아달라 이 얘기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불만, 특히 이제 뭐 대파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현실 물가 문제에 대해서 사학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세에 그 맥을 못 춘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 경제나 물가 부분까지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그 지역에 맞는 그것이 뭐 어떤 문제든 예컨대 성일종 의원 지역구에 가서는 어떤 일본 문제를 다룬다든지 어떤 그게 타겟팅에 맞는 물가와 민생과 어떤 외교든 부분들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밋밋하게 일방향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복되는 어디에 가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은 한계다. 따라서 이제는 마지막 뭐 17일 남겨놓은 이제 총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조금 더 가장 우리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주머니 문제, 소비자 입장에서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당장 큰 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의료개혁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찬동합니다만은 그나마도 파국으로 가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국민의힘에 이로운 것인가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 만나서 당장 무언가가 이뤄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대통령실도 조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막 매파와 비둘기파가 싸운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것은 의사들과 싸우자라는 것과 그것도 좋지만 의제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너무 말하자면 의료 공백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환자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 정도 몇몇 의사들 집단에서는 합의하자는 의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약속 대련일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막에 극적인 타결을 하는 것을 아마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의지를 굽히면서 동의해주는 그런 모양으로 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황상무, 이종섭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급한 불을 끄고 추락하는 지지율을 일단 그 차단했다라는 효과는 있지만 이어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두 번째 유난 갈등이 아니냐 이러한 그 우려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서해 수호의 날 대통령과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조우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라든지
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기억, 예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의료 분쟁 내지는 대란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해결의 분기점이 아마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는 사실 굉장히 그 우려 대란이 또 다른 이제 그 전환점을 향해서 가는 상황이고 또 막상 그것의 피해자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지금 오늘 오후에 그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와의 대화는 지금 김형주 의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과 일정 정도 조율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라 보여지네요. 예.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일찌감치 등판해서 메시지가 좀 반복되고 있다,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선거 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 미래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이뇨한 이제 혁신위원장의 투톱 체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인용원 위원장은 초기에 어쨌든 어지러운 국민의힘을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여져요. 혁신의 의지 그리고 또 뭐 어렵사리 어쨌든 호남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좀 뭐 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호남 사람으로서 또 우리 또 의료 전문인으로서 국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일개함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포커싱하는 것에 대한 한계들을 조금 이제 쌍끌이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고 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국민의 미래와 같이 병입형과 다름없는 비례대표 체제인 건 사실이죠. 형식적으로 당을 달리했을 뿐이지 거의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거의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로 일반적으로 보면 국민의 미래에 대한 앞번호 순위, 최소한 20번까지의 비례대표는 전국을 같이 돌면서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호흡을 갖추는 것이 뭐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예. 조금 더 비례대표라 하면 가장 민생이 다급한 경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과학 전문가라든지 앞세워졌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들이 감동이 없다라고 보수 패널들조차도 하는 것이 저분들을 같이 모셔서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런 측면만 가지고 운동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투톱 체제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지지가 높았을 때는 다 원탑으로 한다, 총괄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또 공동선대위원장도 있고 또 국민의 미래에 지금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선거 사령탑으로 해서 뭐 선대본부장이 나서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다양한 인물들을 내세워서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에 최대한도로 그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라는 노력의 일환이고요. 이미 그 뭐 말씀을 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빨리 나왔고 또 이뇨한 선거 사령탑도 사실은 혁신위원장으로 이미 얼굴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혁신위원장이 될 때 어떤 파격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흡인하는 그런 효과는 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으로서 10 며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사력을 더하는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양당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마치 또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종섭 황상무 악재가 회복되면서 이제 당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170석을 얻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도부도 조금 개인적인 희망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당의 어떤 인식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이 공천 관리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당당하게 그 정도의 목표치를 내세울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그런 희망적 관측을 내세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선언적인 그러한 그 당의 정책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전략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유권자로 하여금 적어도 집권 정당으로서의 책임 여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원활한 국정 운행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호소하는 차원에서 공관위원장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은 좀 겸손 모드로 나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어떤 목표 의석수 혹은 가능한 의석수에 대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170석 목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거죠. 아다르고 어다른데 170 목표 그게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0석 목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고 우리가 170석이 될 것이다 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당의 공관위원장으로서 당당하게 170석 목표를 얘기하는 것을 갖고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부 후보자들이 나가서 이미 우리는 150석 확보했고 이대로만 가면 160 될 것이다. 이것은 오만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 것도 문제거든요. 너무 위기의식으로 하면 중간한 지지층은 아예 우리가 지나보다 투표장에 안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120석이니까 130석만 주십시오. 이것도 참 애매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최대 170석 저 얘기가 뭐가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이 이제 선거가 17일 남았는데 선거 공식 운동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에 가서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고 특정 이제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성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안기령 후보도 예. 그 노래 교실에 가서 마이크를 예. 잡아서 도와주십시오인가 그런 말씀한 것이 있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걸 또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런 경고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항상 저희들이 보면요, 선거법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 운동을 하던 후보든 또 심지어는 검찰의 수뇌부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선거법을 잘 몰라요. 오히려 법 쪽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사법고시 수석 나온 사람인데 선거법 모르겠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한 사람도 아닌데 경고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서로 간에 5개에서 마이크 드는 거는 기자회견을 형식을 취하지 않는 한 불법이라는 것을 한번 좀 준엄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가급적이면 불법 선거운동을 스스로 여야 모두가 자행하지 않도록 특히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선거법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시 부시장 때 제가 선거하고 무관하지만 선관위원들을 불러서 선거법 교육을 받았어요. 혹시 본의 아니게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도와준답시고 갔다가 선거법 논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손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물론 선거법이 있으니까 선거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선거법을 좀 입법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나라 선거법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 율사들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현령 비현령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밥은 되고 라면은 안 되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절박한 마음에 마이크를 들고 선거법을 숙지했으면 했겠습니까? 선거법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세세하게 숙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선거법이라는 것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큰 차원에서 선거법을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자세하고 세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 대구에서의 어떤 그런 강력한 지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다 보니까는 그 마이크로 그런 거를 호소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또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걸 고발하겠다 그러는데, 고발해서 이것이 어떤 뭐 악의가 없었다, 그리고 잘 숙지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재산을 허위 제출한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후보를 낼 수 없게 됐는데, 의석 손실을 감수하고 이런 판단을 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갭 투자, 그리고 또 자산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오피스텔, 아파트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실 신고, 재산 신고, 이것을 굉장히 나쁘게 당해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여러 가지 뭐 사천 논란도 있었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강북을 같은 경우는 뭐 조수진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한민수 후보조차도 자기 동네에 살지 않음으로써 투표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 의석 하나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번 총선 전체를 망칠 수 있다라는 어떤 의식이 있을 수 있고, 마무리에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함으로써 민주당이 그래도 젊은이들과 또 일반화된 공천에서 이 클린한 이미지를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가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렇게 또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김종민 의원이 또 나와 있어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뭐 그것을 뭐 주고받는 거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종민 의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국민의힘에 꼭 말하자면 그 세종시 갑이 국민의힘에 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판단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 세종시 갑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기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등록일을 지나서 한석을 포기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리는 데에는 클린한 이미지, 단순히 클린한 이미지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건지는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언론인들의 취재를 통해서 나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주제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갭 투자 아닙니까? 근데 갭 투자로 피해를 본 그런 그 전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후보 자체는 민변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갭 투자를 했다라는 이런 자기 모순,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이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렇게 의석을 하나 포기하면서까지 한다라는 거는 또 역발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번 총선의 의석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한석은 포기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포기한다 해가지고 그게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등록은 다 끝났잖아요. 등록이 끝난 다음에 아마 이제 여당 후보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 민주당의 후보가 공천이 취소됨으로써 과연 새로운 미래에 김종민 후보에게 기회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태까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있는 이 세종갑에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인가? 양자 구도가 이제 굳혀졌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의 강경 지지자들은 김종민 후보를 배신자로 보는데,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은 비례대표만 뽑을 것인가? 근데 만약에 자기의 지역구에 대해서 자기의 투표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것이고 만약에 차선이나 차악을 또 생각해서 누군가를 뽑는다면 그럼 새로운 미래에 유일하게 지금 김종민 후보에게 어떤 그 가능성이 보일 것인지 그런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김종민 의원에 대한 배신 프레임 이런 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또 상황으로서는 과연 총선 이후에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느냐, 혹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개혁신당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냐 생각해 보면 총선 이후에는 뭐 만에 하나 김종민 의원도 예.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반윤석열 연대 세력의 일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뭐 강경 지지자들은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한테 찍지를 않겠지만 일반적인 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배신자가 미워도 국민의힘에 표를 주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재단에서 누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언행 유의사항 특별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도당 위원장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예. 그런 뜻은 뭐냐 하면 예.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나은 상태에서 지금 선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결국은 부자 몸조심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죠. 현실이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자를 너무 지나친 자신감에 자제되지 않는 또 여과되지 않는 발언을 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뭐 예컨대 김용민 후보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총선이 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어떤 후보든 간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포지티브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막말이 정말 큰 변수가 됐던 적들이 많잖아요. 네, 막말이 국면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도 셀프 입단속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그 조심하는 이유는 이대로만 가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요 막말 한마디가 이 국민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2004년에도 있었고 2012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최후까지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번 선거에서는 여나 야나 말조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일단은 상임선대위원장에 선임이 됐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특검법 발의를 거듭 예고했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조국의 어떤 신경전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조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조국 대표가 이런 어떤 그 정부 심판론의 주역으로 우뚝 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처음에 신당을 한다 그럴 때 오히려 민주당이 손사래를 치면서 연대는 없다라고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지금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와 관련해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예측까지도 지금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4년 전에 그 열린민주당하고도 그때는 열린민주당의 그 지지가 투표율이 가까울수록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요번에 이 조국 혁신당은 진짜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국 대표의 말도 상당히 이제 강해지는데요. 그 사실은 뭐 지금 한동훈 특검법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강한 말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일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그런 무당층들을 지금 이제 견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를 몇 석을 가질 것인가, 특히 두 자릿수인가 한 자릿수에 멈출 것인가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재판을 통해서 피고가 되고 또 이제 사법적 판단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이 법적 영역이 아니라는 그러한 현실을 교묘히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것이 한국 정치라는 큰 그림을 볼 때 이게 지금 바로 순항하는 것인가 아니면 역행하는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조국 대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뭐 수사받을 준비를 하길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뭐 극단주의 세력으로 지침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의 흐름과 어떤 신경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스러운 거죠. 민주당은 윤 정부의 심판만 역할 분담론으로 보면 하게 하고 갈 길 바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계속 조국 말하자면 대표가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국 조국 혁신당에 대한 공격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과부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개인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지쳐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대통령이 아마 4.3 관련해서 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민생 토론을 하는 걸로 보면 그런 면에서 미리 조국 장관이 제주도를 찾아서 4.3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먼저 이렇게 선제 공격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미 끊임없이 지금 우리나라의 유권자 주로 40대를 중심으로서 탄탄하게 비례대표 영역에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강한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이 바로 저런 어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발언력을 세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류호정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출마를 포기한 배경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니까요. 최소한 10%는 넘어야지 그래도 50%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돈 문제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비례대표 선정에 관한 어떤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의원 두 분 간의 격렬한 어떤 내부 물밑 싸움도 좀 젊은 정치인 입장에서 한멸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떠나면서 제3지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거친 말을 하고 떠난 거 아닌가.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그 개혁신당은 제3지대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제3지대 정치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입장도 안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를 못 받은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을 돌아다 보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개혁신당 안에서의 뭔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 저희가 좀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애초부터 그런 제3지대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제3당이 만들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내부에 반발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비례대표를 공천한다 그래갖고 지금 개혁신당이 몇 석이나 확보할 수 있을지 한 석 내지는 지금 겨우 2석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그걸 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 이제 2번으로 천하람 순천위원장을 이제 공천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고육책인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맥을 잇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회에 입성해서 다른 많은 국회의원들보다
자기의 어떤 논리라든지 당의 입장이라든지 이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는 지금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 김종인 공관위원장이나 당대표의 고육책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일단 양양자 의원도 잔류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마라톤도 말입니다. 꼴찌로 가더라도 완주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고 본인이 선언할 위치에 있는 것인지, 또 그럴 자격은 있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젊은이들을 당에서 그 젊은 정치인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존중합니다. 젊은이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정치를 하다가 어려운 상황과 고비에 이렇게 몰리면은 결국은 어떤 뒷심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그걸 좀 견뎌내는 힘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데다가 물론 자기가 제3지대 정치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한국 정치에서 적어도 처음에 제3지대에 참여했을 때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본인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인데, 너무 우리나라 그 젊은 정치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인동초와 같은 그 불굴의 의지라든지 끈기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반적인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